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생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16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생활 속 경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던 지섭이 오늘 아침에 새로 걸려있던 공용 휴지가 오후가 되자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자, 학교 화장실의 휴지는 왜 이렇게 금방 떨어질까요? 그리고 더 의문인 건 꼭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없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강 왜 학교 화장실의 휴지는 금방 떨어질까 해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 시장 실패 요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시장 실패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공유자원, 독과점 시장까지 알아보고요. 독과점 시장의 담합과 관련된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리니언시 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재인데요. 자, 여러분, 공공재, 우리 공공재에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자, 공공재란 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방이나 치안, 그리고 가로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국방이나 치안, 군대,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우리 대가 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지켜준다고 해서 여러분을 지켜주는데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등. 가로등 역시 우리는 가로등을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로등 밑을 지나간다고 해서 불빛을 다 막아서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불빛이 없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이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자, 그래서 공공재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에요. 자, 비배제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비경합성은 경합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뜻을 알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배제성과 경합성. 배제성이라는 것은 배제할 수 있다.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배제성이란 건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합성. 우리 경합한다는 건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성이 있다는 건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거.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게 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비배제성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이용하려고 하겠죠. 자, 우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려는 거 바로 무임승차자. 그래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비경합성. 내가 소비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공공재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먼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무임승차자의 문제. 무임승차자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입구에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어둡고 사람들이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늦게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마을 회의를 했는데, 자, 우리 마을에 이렇게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위험하다, 범죄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공감을 해요. 맞아, 나도 지나갈 때 너무 무서웠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다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필요한 거는 모두가 공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100만 원인데, 자, 그럼 우리 돈을 내서 가로등을 같이 만들자라고 하면은 아무도 돈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 안 내고 누군가가 돈 내서 만들면은 나는 그 밑에 그냥 공짜로 이용하면 이득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비배제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 대가를 내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용한다고 해도 그걸 맞는 사람, 돈 내서 맞는 사람이 피해보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결국 그 마을에는 가로등이 마을 안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내가 안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들면은 공짜로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부족해져요. 기업들은 일단 공공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돈을 못 받잖아요. 요금을 못 받잖아요. 만들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공공재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 조금 만들어져서 문제야. 필요는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만들어져서 문제야. 이때 누가 등장해야 돼? 바로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나 아니면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이 개입해서 직접 공공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는 가로등 다 정부에서 만든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공공재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경제 상식 강의이긴 하지만은 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우리 경제 과목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서술형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공공재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나열하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한 10년 전쯤에 이런 문제를 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쓴 거야. 비배제성, 배제하지 않는 것. 비경합성, 경합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렸다고 채점을 했어. 왜냐하면 이 친구는 실은 배제성의 의미를 밝히는 게 핵심이고 경합성의 의미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 이 친구는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거야. 그냥 아닐 B자만 해석한 거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비배제성은 배제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안 되고 과연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재화는 크게 4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배제성.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는 거죠. 배제성이 있다. 여기도 배제성이 있는 거죠. 자, 배제성이 있는 거. 대가를 지불해야 돼, 둘 다. 그런데 경합성도 있어.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야. 자,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이 있는 이러한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걸 사적 재화라고 합니다. 사적 재화. 내 거라는 소리죠. 내 거, 개인 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 옷, 그리고 여러분 지금 손에 들려있는 필기구 이런 것들은 사적 재화예요. 여러분, 배제성 있죠. 돈 주고 샀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죠. 경합성도 있어요. 자,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제성은 있어. 그런데 경합성은 없어. 이런 걸 자연 독점 또는 클럽재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대가만 내면은 가격만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클럽처럼. 자, 클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케이블 TV, 집에 유료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은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옆집에 케이블 TV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용하는 것과 옆집에서 이용하는 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경합성은 없는 거죠. 돈은 내야 되니까 배제성은 있는 거고. 그리고 유료 인터넷.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유료 인터넷. 여러분 집에 가정용 인터넷이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은 내, 배제성은 있어. 근데 우리 집에서 인터넷 사용한다고 옆집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별개죠. 경합성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배제성이 없어. 공짜야. 둘 다 공짜야. 그런데 경합성은 있어. 내가 소비하는 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이걸 바로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공유자원에 대해서 또다시 자세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자원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기 때문에. 자,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다. 즉 비배제성. 그리고 경합성은 있다. 경합성. 이걸 특징으로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공해상의 어족자원이야. 쉽게 말하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자, 여러분, 바닷속에 물고기 잡을 때 어민들이 돈 내지 않죠? 그런데
어떤 어민이 많이 잡으면 다른 어민이 잡아들 물고기 양이 줄어들잖아. 경합성은 있는 거야. 우리 뉴스를 보면은 특히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 와서 물고기들을 싹쓸이 해가지고 꽃게 같은 걸 싹쓸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배제성은 없는 거고 중국 어선들이 물고기를 싹쓸이 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민이 잡을 게 줄어들면은 경합성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배제성 없어. 비배제성. 경합성 없어. 비경합성. 바로 공공재예요. 방금 전에 했던 국방, 치안, 뭐 가로등 이런 거. 그리고 도로로 이 모든 걸 또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도로로 해볼게요. 배제성이 있다. 그럼 돈을 내야 되는 도로지. 그러니까 유료도로야. 그 다음에 배제성이 없어. 그러면 무료겠지. 무료도로야. 그 다음에 경합성이 있다는 것. 내가 차 몰고 나가니까 내가 몰고 나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야. 즉 길이 막히는 거지. 그래서 혼잡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경합성이 없는 건 내가 차 몰고 나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혀 영향 안 줘. 즉 뻥 뚫려 있어. 안 막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 막히는 한산한 유료도로, 한산한 무료도로 이렇게 도로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공유자원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자원. 방금 전에 봤지만은 공유자원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바로 비배제성과 대가는 지불 안 해도 돼. 그런데 경합성은 있어. 이게 바로 공유자원이고 공해상의 어족자원 같은 걸 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공유자원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남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용이란 건 사람들이 막 쓰는 거예요. 즉 과다 사용한다는 거죠. 과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원 고갈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막 다 써버리니까 점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걸 이렇게 공유 자원의 경우에 과다 사용해서 고갈된다는 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걸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개념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 공동의 땅에 비극을 맞이한다는 거야. 또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도 하는데, 자, 과거에 이거 논술에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세요. 여기가 우리 마을 공동 땅이야. 공동 목초지야. 공동 목초지야. 즉 공유지야, 공유지. 그러니까 여기 풀밭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양을 키워가지고 먹고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양이 이제 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 같은 경우에 뜯어먹으면 다시 자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양을 한 번에 몰고 나서 풀을 다 뜯어먹이면 그 다음에는 풀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양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적절히 데리고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다 양을 뭐 몇 마리씩 조금씩 데리고 나왔어. 조금씩만 키웠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양을 많이 사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풀을 이만큼 다 뜯어먹인 거야. 이만큼을. 자, 그러면 다른 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가는 지불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많이 먹으니까 우리 양이 먹을 풀이 줄어들지. 그럼 어떻게 할까? 빨리 풀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 양도 빨리 데리고 와서 이만큼 풀이 다 먹었어. 그럼 또 다른 사람도 빨리 가야지. 풀이 다 뜯어먹은 거야. 그럼 과다 사용된 거지. 남용된 거지. 자, 그래서 이 마을 공동 목초지에는 이제 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양은 이제 그 다음부터 굶어야지 뭐. 다 그래서 굶어 죽은 거야. 이렇게 공유지 비극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겠지. 공유자원의 그 고갈 문제 해결해야 돼.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단 개입해서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입해서 규제해요. 예를 들면은 아까 공해상의 어족자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실제로 개입을 해서 뭘 하냐면 금어기 같은 걸 지정을 해요. 금어기란 건 물고기 잡는 걸 금지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특히 물고기의 산란철일 경우에는 금어기를 많이 지정합니다. 그 물고기가 산란을 해서 새끼가 생겨야지만 또다시 커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물코 규정도 있어요. 그물코란 건 이제 그물에 있는 구멍의 크기예요. 자, 이 그물코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어때? 새끼까지 다 잡을 거 아니야. 싹쓸이를 할 거 아니야.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새끼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 새끼가 어른이 되어서 그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될 물고기가 부족해지는 거지.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부에서 소유권을 부여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을 공동 목초지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땅을 조금씩 떼주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은 네 거야. 그럼 사람들은 이 땅에 풀이 자라기까지 잘 관리하면서 양도 적절하게만 데리고 나오겠지. 그리고 이 소유권 부여, 선생님이 이제 생활 속 경제에 도입하면서 우리 학교 화장실의 휴지는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 이거거든. 바로 공유자원이거든. 비배제성. 여러분 학교 화장실 휴지 이용할 때 돈 내진 않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쓸 게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용해, 과다 사용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학교 화장실의 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큰일을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친구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막 손 씻고 나서 학교 화장실 휴지 둘둘둘 말아가지고 막 해서 이 세면대에 버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여러분 그 학교 화장실의 휴지 집에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쓴다면 바로 등짝을 부모님한테 한 대 맞을 거 아니야. 근데 학교 화장실 휴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재한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과다 사용되는 거야. 자, 그럼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지. 밤마다 하루에 휴지를 하나씩을 나눠주는 거야. 그럼 소유권이 좀 더 잘게 쪼개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학급 거니까 좀 더 아껴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1인당 하루에 10칸씩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건 아껴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유자원의 비극을, 공유지의 비극을 소유권을 부여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코끼리예요, 코끼리. 아프리카 대륙에 19세기 초반까지는 코끼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 2천만 마리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 코끼리의 어금니가 상하잖아, 상하. 이 상하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이제 막 불법으로 밀렵을 하면서 코끼리가 팍팍팍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케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개입해서 코끼리 사냥 불법, 코끼리 상하 거래 불법 막아버렸어. 그런데 코끼리 사냥 그거 몰래 하는 거잖아. 그 넓은 초원에 어떻게 다 관리할 거야. 계속 코끼리는 줄어들었어요.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짐바브웨에서는 코끼리 사냥 허용, 단 코끼리를 개인 소유로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잡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내 개인 소유가 됐다. 나의 사유재산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아끼고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코끼리 숫자가 기적적으로 막 증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소유권을 부여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독과점 시장을 볼 거예요. 독과점 시장. 자, 독과점. 독과점, 독점 플러스 과점입니다. 자, 독과점은 시장이 하나, 독점 또는 소수, 과점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된 거예요. 자, 우리 시장이 효율적이려면 애덤 스미스가 사랑한 시장 뭐였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돼. 완벽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특정한 누군가가 힘이 세서 가격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독과점 시장에서는 특정한 하나가 또는 소수가 이렇게 해서 시장의 가격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발생 원인을 보면 특정한 기업이 재료를 독점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뭔가를 만드는데 재료를 독점해버리면 다른 기업은 그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겠지. 뭐 특정 기업은 아니지만 원재료 독점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토류라는 게 있습니다. 히토류. 여러분 이름을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히토류. 한자를 보면 희귀한, 흑이야. 그러니까 희귀한 특 종류들을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 희귀한 원소 17종을 히토류라고 하는데 이 히토류가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첨단 산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수한 원료래요. 자, 그런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37%를 중국이 가지고 있어. 근데 매장량 자체는 뭐 37%면은 절반이 안 되잖아. 그런데 생산량은 우리 매장되어 있다고 다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중국은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라는 자원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서로 뭐 제재하고 이러다가 최후로 중국이 꺼내는 수단, 카드가 뭐냐? 바로 히토류 수출을 미국이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제 우리 히토류 수출 안 해.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그 결국은 이제 이렇게 뭐 손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히토류를 수입하는 방안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마치 무기처럼 자원 무기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제도.
정부에서 특정 기업에게 이게 특허를 줬다. 그 기업이 개발을 해서 그럼 다른 기업은 못 만들고 그 기업들이 독점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이거 경제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건 이런 거예요.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규모가 커진다는 건 대규모로 생산한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한다는 거예요.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 단가, 하나당 가격이 싸져요. 자, 예를 들어서 팥빙수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팥빙수를 만들 때 팥빙수 한 그릇 만든다. 그럼 팥빙수 얼음 가는 기계도 사야 돼. 우유도 큰 거 하나 사야 돼. 팥도 큰 거 사야 돼. 그러니까 팥빙수 하나 가격이 1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팥빙수 2그릇을 만들면은 어차피 기계 사놨잖아. 어차피 우유 큰 거 사놨잖아. 그럼 뭐 얼음이나 조금만 더 있으면 되지. 그럼 n분의 2분의 1을 하면은 한 그릇당 가격이 싸지겠지. 3그릇을 만들면 더 싸져. 4그릇 만들면 더 싸져. 100그릇 만들면 더 싸지는 거야.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인데 어떤 특정 기업이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고 조금씩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누가 제일 싸게 만들어? 이 기업이 제일 싸게 만드는 거야. 그럼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 기업의 걸 사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점점점 쇠퇴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독과점 시장에서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고 또 과점 시장이라면 담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가장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 반대로 생산량은 적음. 그럼 당연히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해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를 운영을 해요. 근데 우리 공정거래법 이렇게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야. 그래서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법에 따라서 담합을 한다든지 불법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적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담합이라는 건 실은 기업들이 정부 몰래 하는 거잖아. 불법이니까. 그럼 정부에서 몰래 하는 걸 찾아내기는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니언시 제도인데요.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우리 경제학에 유명한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자, 죄수의 딜레마 또는 용의자의 딜레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서로 협력하는 게 최선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상대방을 불신해서 서로에게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걸 죄수의 딜레마라고요. 좀 더 배경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야. 죄수 2명, 그러니까 범죄자 2명이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2사람은 공범이야. 그런데 경찰이 증거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 2명이 분명히 공범이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그래서 경찰에서 계획을 세운 거지. 2사람한테서 자백을 받아서 범죄를 입증해야 되겠다 해서 2사람을 각각 독방에다 가둬요. 그리고 한 명씩 불러서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야, 죄수 A를 불렀어. 우리가 죄수 A라고 생각합시다. 야, 너 만약에 네가 자백하잖아. 그런데 죄수 B가 침묵해. 묵비권을 행사해. 말을 안 하잖아. 그럼 너 바로 석방이야. 그리고 만약 죄수 B가 자백을 했는데 네가 침묵하지. 너 혼자서 10년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 결국 둘 다 자백을 해요. 죄수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가 죄수 A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죄수 B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자백하면은 나 5년, B도 5년이야. 그리고 둘 다 침묵하면 1년, 1년이야. 그러니까 둘 다 실은 묵비권 행사하면 1년, 1년 있다 금방 풀려날 수 있거든. 그런데 나는 죄수 B가 침묵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지. 죄수 B가 자백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나만 덤탱이 쓰는데 그 상대방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수 B가 자백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죠. 만약 죄수 B가 자백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자백하는 게 이득일지 침묵하는 게 이득일지. 자, 죄수 B가 자백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자백하면 나 5년형 살지. 그리고 죄수 B가 자백을 했는데 내가 침묵해. 나는 B를 믿고 그래도 우리는 서로 믿었으니까 결국 묵비권을 행사해서 둘 다 빨리 나오자라고 믿고 침묵했어. 그러면은 B는 석방이고 나 혼자 10년 살아야 돼. 그러면 죄수 B가 자백할 경우에 나는 자백하는 게 이득이야, 침묵하는 게 이득이야? 자백하는 게 이득이지. 자, 그 다음 죄수 B가 침묵할 수도 있잖아요. 자, B가 침묵할 때 내가 자백하면 나 바로 석방이야. 그리고 죄수 B가 침묵했는데 나도 침묵해. 그럼 나 1년은 살아야 돼. 그럼 둘 중에 뭐가 이득이야? 나 자백하고 바로 나오는 게 이득이지. 그러니까 B가 자백을 하든 침묵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자백하는 게 이득이야. 이게 바로 이제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우월 전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 이득인 전략. 여기서는 그냥 자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담합 상황에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리니언시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 리니언시라는 게 영어 단어로 뭐 관용, 관대, 뭐 이런 걸 뜻하는데요.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고 불러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그러니까 담합에 참여한 기업 중에 누군가가 자진신고했어. 먼저 내가 담합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어. 그럼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아니면 징역형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순위로 내가 자진신고하잖아요. 그럼 과징금 100% 면제입니다. 그리고 2순위로 내가 신고하자. 누군가 1순위를 했고 내가 2순위를 했어. 그럼 50% 면제예요. 3순위부터는 해당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담합에 참여했어도 뭔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신고하는 게 나은 거야. 그럼 100% 면제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A사 그리고 B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 B사가 자진 신고할 수도 있고 먼저 우리 담합했어요라고 신고할 수도 있고 적발.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 안 한다는 거지. 담합을 계속 지킨다는 거야. 만약 B사가 자진 신고를 했어. 그럼 나는 자진 신고하는 게 이득일지 적발.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계속 버티는 게 이득일지 볼게요. 자, B사가 자진 신고했을 때 나도 자진 신고하면 나 과징금 10억 내야 돼. 근데 B사가 자진 신고했는데 내가 신고 안 하잖아. 그럼 나 혼자 20억 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자진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사가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자진 신고하면 나 벌금 0원이야. 그런데 B사가 신고 안 했고 나도 신고 안 하고 버텨. 그러면 나 2억 원은 내야 되거든, 과징금. 그럼 나 뭐가 이득이야? 신고하는 게 이득이지. 그러니까 B사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나한테 우월 전략, 이득인 건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합에 참여하는 기업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담합을 적발하겠다. 이게 바로 리니언시 제도야. 뭔가 되게 괜찮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하는 담합의 상당 부분이 다 리니언시 제도로 자진신고해서 적발하는 경우예요. 자, 그런데 좋아요. 근데 리니언시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담합을 이끈, 진짜 우리 한번 담합하자 몰래 모여서 가격 올리자라고 이끈 기업이 자기가 이끌어 놓고 뭔가 발각당할 것 같은 거 먼저 자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업은 과징금 0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담합을 유도한 다음에 먼저 이야기해버리는 거야. 그럼 상대방 기업은 덤탱이 써야 되는 거거든. 과징금 엄청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리니언시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전략적으로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니언시 제도, 과징금 얼마나 이득이겠어.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LPG 생산 기업들이 담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LPG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가 본인이 이렇게 주도해놓고 제일 먼저 자진신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무려 얼마를 면제받았냐면 무려 1,600억을 면제받았어. 여러분 단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진신고, 담합을 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이 아주 충분히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독과점 시장의 문제점을 리니언시 제도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생활 속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화장실의 휴지는 왜 금방 떨어질까? 학교 화장실의 휴지와 같은 재화 뭐라고 해요? 바로 공유자원이죠. 공유자원 중요한 두 가지 특징 바로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남용되어서 과다 사용되어서 자원이 금방 고갈된다. 그걸 바로 공유지 비극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완벽하게 정리됐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17강 왜 중고차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